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대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을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기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시간 끌기 용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상식적으로 좀 뜬금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특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특검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 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랬을 때 특검을 관철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거나 수사를 더디게 하고 있거나 수사의 방향이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거나 했다면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들여다보자고요. 지금 당사자예요. 더군다나 네. 지금 이제 곧 이재명 당대표도 소환될지도 모르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자금이라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경선 때 지금 네. 불거진 일이에요. 경선 때는 대선보다 사실은 범위가 좀 더 축소됩니다. 그리고 당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뭐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경선 캠프, 자신의 어떤 캠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것들을 그 당사자가 알 수가 있어요, 후보가. 근데 이게 대선이면 범위가 커지니까 대선 후보는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범위가 좁은 경선 과정에서의 수억 원의 그런 어떤 자금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지출이 됐다라는 것을 내가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소환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왜? 그 돈을 지금 그 안에 있는 선거 운동원들이 나눴었나요? 그들을 위해서? 아니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선에 이기기 위해서 선거 자금으로 썼다라고 지금 혐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당사자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 당사자가 거꾸로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어떤 거냐면 특검을 하게 되면 현재 어떤 검찰 수사를 더디게 만들겠다. 그리고 현재의 검찰 수사의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특검의 어떤 그 방향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 지금 안에 내용 보면 또 얼토당토하게 갑자기 집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집 얘기 한 번만 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가 되시는 부친이 되시는 윤기준 씨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을 했다. 이거 지금 진짜 오래된 또 그 무슨 음악이 레코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미 그것을 매매를 주선을 했던 공인중개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이 김만배 씨 누나가 공인중개사 여럿을 찾아다니면서 집을 한 군데를 타깃으로 해서 저 집 사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집들을 구하러 다녔다라는 증언들이 공인중개사들마다 있고요. 또 요구한 집은 뭐냐면 강아지를 키울 집. 아무리 주택까지만 옆에 그렇게 항의가 없을 만한 집 이런 것들로 범위를 좁혀가면서 상당히 많은 집을 그때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에 매매를 하는데 양쪽 당사자가 전혀 모르더라. 공인중개사 바라보기에 모르는 사람끼리 그렇게 매매를 하더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이것이 어떤 그 뭐랄까요 뇌물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커넥션이 이루어지려면 이 집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차익이 시세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당시 윤기중 씨가 고관절로 다쳐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물을 내놨다는 거예요.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시세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팔았다. 그럼 세 번째가 결정적이에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는데 어떠한 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특정해서 매입했다. 이게 그 당시에 이미 보도로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마치 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오는 어떤 이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를 물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좀 틀겠다라는 정치적 목적 위에는 없지 않겠느냐. 이 특검이란 건 물론 여론이에요. 여론이 그래 맞아 하고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특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볼 때 당장 어저께
이 대장동의 이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대장동의 흐름은 뭐죠? 뇌물수수 배임 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선 자금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 물꼬를 갑자기 틀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상황에서 여론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옛날에 있던 것들을 동원을 해갖고 특검을 하자라고 박수를 쳐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면서 그 이전에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에 붙인 자택을 구입한 경위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특검을 함께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말씀에 따르면 특검이라는 게 원래 검찰 수사가 좀 미비했을 때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대장동 특검을 지금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던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긴 설명을 하셔서 저도 길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언제 도입하느냐. 네. 경찰, 검찰 제대로 수사해야 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국회에서는 특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뭐 같이 동의를 하게 되면 특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특검을 하자고 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특검 저희는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대선 자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화천대유는 누구 거로 시작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의 공적을 가지고 민간에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는데 이것이 부패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돈의 이익, 그러니까 이익금이 생긴 그 돈의 흐름이 이재명에게 흘러갔던 것이 아닌가 해서 계속해서 검찰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도 그랬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백드롭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런 것까지 써놓고 세게 주장을 했던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어떤 이익에 있어서 사탕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 헌데 이 과정에 드러난 것은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곽상도 아들의 그 퇴직금 50억. 네. 그리고 뭐 박영수 특검의 돈. 그리고 국민의힘과 관련돼 있는 전 의원들. 그리고 뭐 법조 카르텔. 이런 분들이 그때 막대한 이익들을 나눠 가진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거 수사하고 있습니까? 저희 수사 다 하고 있는 얘기 제대로 못 듣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봐지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라는 요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김만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막대한 이익을 가진 화천대유라고 하는 컨소시엄에 관여했던 그 김만배 씨가 대주주였습니다. 그분이 이익금을 굉장히 수천억을 가지고 가면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에게 이익을 분배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른바 50억 클럽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느닷없이 우연히 김만배 씨 누나라는 분이 윤석열 현 대통령의 부친 집, 그것도 서대문에 주택입니다. 뭐 개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일반 주택을 하나 매매를 했습니다. 뭐 그것이 이익금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뭐 계약서라는 것이 이면 계약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김만배 씨를 자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재명 후보에게 최근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성남시에서 일했던 그분에 대한 이름을 모른다고 했던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을 받게 해놨거든요. 근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당시에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김만배 씨 누나가 부친의 집도 사줬고 이후에 녹취록이 나옵니다. 김만배 씨가 내가 가진 카드 하나면 윤석열 죽어 이런 녹취록이 직접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이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에 관련됐던 뭐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관되어 있던 은행, 저축은행 사건도 도맡은 그 관계들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저희가 밝혀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쪽만 계속해서 몰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뇌물, 그러니까 뭐 엄청난 수익금이 생긴 것 중에 유동규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받은 8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익숙할 겁니다. 이 8억이 어디서 왔냐? 그 대장동 이익금을 누렸던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유동규 씨에게 건넸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 돈 액수와 비슷한 돈입니다. 이 돈을 받아서 자신은 받지 않고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것이 갑자기 뇌물이었다가 최근에 진술 하나 바뀐 것을 가지고 대선 자금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두고 저희가 정치 보복 수사다, 표적 수사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편파적인 수사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특검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것은 국민도 저는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특검이 혹시나 특검이 아니라 오늘 기자회견이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김용 부원장 나 모르는 사람이다. 알고 보니까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다. 조롱이죠.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련된 분들을 대상으로 언제나 모른다거나 하위직이라고 이야기해왔었거든요.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끊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세간에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어저께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인용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 워낙에 또 뭐 김용은 나의 최측근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못 돌리시는 것 같아요. 이 수사부터 하나씩 얘기해 보죠. 유동규 씨의 진술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유동규 씨는 지금 구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남욱이라는 사람도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욱이라는 사람의 증언도 일치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정영학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동규와 지금 같이 사업을 했던 유원홀딩스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영학이라는 사람의 증언도 일치를 합니다. 두 사람은 구속돼 있고 정영학은 밖에 있는데 일치를 해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지금 남욱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라는 사람이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유동규 씨한테 돈을 20억을 달라라는 요구를 했고 20억을 달라라고 남욱한테 얘기했을 때 남욱이라는 사람이 돈을 구합니다. 돈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지인이 A씨인데 이모 씨라고 좀 나와 있는데 이모 씨가 메모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차근차근 몇 월 며칠에 어떤 식으로 돈을 구해서 어떻게 전달했다라는 그 메모를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법원이 체포영장이라는 건 쉽게 발부하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그러니까 일단 소명이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응하지 않을,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든요. 당연히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도 된다면 소환에 응할 거라고 법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정도의 지금 그러니까 소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유례 없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동시에 발부를 한 거예요. 이 체포영장은 구속영장보다도 훨씬 더 요건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인신을 갑작스럽게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의 혐의가 이미 충분히 지금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부산저축은행 얘기 하나만 할게요. 터미네이터 영화랑 똑같습니다.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면 어떤 먼 미래에서 어떤 로봇들이 세상을 장악하는데 태어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이 태어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므로 태어나지도 아니한 사람을 태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지금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개발이 똑같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다 벌려놓고 부산저축은행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그 별개의 어떤 상황이었어요. SPC도 아니고 PF 정도의 일반 대출을 나중에 대장동 개발을 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부산저축은행에 어마어마한 그런 비리 중에 요만큼의 어떤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나중에 그 후에 대장동을 벌이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요 돈을 안 받았으면 나중에 대장동도 안 벌어졌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대장동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시드머니다라는 식의 지금 불명확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가 봐라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이 피눈물 낸다. 부산저축은행이 지금 이 남욱이라는 사람들의 그 대장동의 그것으로 지금 1,000억인가요? 그것으로 지금 부산저축은행이 벌어졌습니까? 부산저축은행은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중에 자산 규모가 1위였어요. 수십조 원의 지금 이 불법 대출을 받고 그것을 엄청난 규모의 20개의 SPC를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SPC도 아니었어요. 단순 PF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SPC 20조 원을 지금 수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지금 임직원 중에 60명은 지금 구속을 하고
그 속에서 피해자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그거는 뭐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난 사건인데 그 중에 한 사건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을 당시에 대장동의 대자도 안 나온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수사를 안 했다고 바로 대장동과 연결시키는 건 이건 경강부회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같이 토론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여됐을 때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타임머신론은 저희가 늘 했던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가해지는 많은 의혹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후에 와서 이전으로 돌아가서 짜맞추기 식으로 해왔다라는 걸 했는데 거기다 대입을 하셔서 재밌네요. 근데 우선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논거를 든 것은 공교롭게 그때 다 인연이 있던 사람인데 모른 척 했다라는 부분이 의혹이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남욱 변호사가 돈을 줬다라는 진술이 나왔고 메모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것이 체포영장 발부에 정확한 증거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참 재밌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까지 다 종합해서 그 신문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검찰에서 흘려준 내용들이 조금씩 돼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남욱은 정민용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했고 정민용은 유동규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모 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달해주는 유동규와 정민용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이모 씨가 전달해 줄 때 어디에서 돈을 얼마 줬다라는 메모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규와 김용 이 두 사람 사이의 메모냐? 아닙니다. 사람들을 호도하게 하기 딱 좋은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왜 떨어졌느냐? 그리고 민주당사 거기서 법원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게 했느냐. 저도 의아스럽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검찰에서 마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김용 부원장의 책상이 있을 것이고 그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와야 이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검찰은 여기서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금만 조사해봐도 저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입니다만 민주연구원에는 그 부원장들의 개인적 컴퓨터가 없고요. 책상이 없습니다. 한두 개 갖다 놓고 공용으로 하고 회의합니다. 실제 실무자들은 다른 곳에서 하고요. 더 재밌는 것은 1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대선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전에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돈의 흐름을 그런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들고 부원장이 자기 책상도 없는 곳에 이후에 가서 꽂아서 거기다 증거를 숨기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희가 표적 수사고 정치 보복 수사다. 지금 왜? 그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근거를 들고 있냐면요.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죠. 외교 참사 심각하죠. 대통령 지지율 지금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20% 30%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더 오를 기미도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현 정부와 검찰이 계획했던 사정정국의 그 시계가 좀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정 부분 총선을 앞두고 이 판을 전체 흔들고 싶어 했던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꿈쩍하지 않지요. 국민의힘 내용은 뭐 수습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정적이던 전 정부 털기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정을 칼날을 들이대고 또 국정 파트너야 되는 민주당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대통령은 주사파, 그 종북 세력 협치 대상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김일성주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사람을 경산노위 위원장까지 앉히면서 완전한 색깔론 그리고 사정 북풍 뭐 이런 쪽으로 몰아가면서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에 이 판 전체를 흔들고자 하는데요. 그러니 특검도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특검에다가 이 수사들 모두 맡겨주시고요. 민생에 올인합시다. 국민들 다 죽는 소리 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길게 하셨네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이겁니다. 좀 교정해야 될 게 민주당사예요. 네. 자,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법인이 다릅니다. 별개의 법인이에요. 그러면 민주연구원이 만약에 민주당사 안에 없다면 민주당사에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예전과 달라서 정말 예전에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예전과 달라서 변호인 입회하에 특정한 장소만 가야 되고 특정한 장소 내에 특정한 집기나 특정한 부품만 또 갖고 와야 됩니다. 이것이 달라졌다가는 그것은 증거의 채택도 안 돼요. 증거 효력도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 입회에 하면 돼요. 이게 민주당사를 간 것이 아니라 민주연구원을 간 것입니다. 민주연구원이 그 몇 층과 몇 층? 그 두 개 층에 있어 그 안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별개 법인이 싱크탱크로서 민주당 안에 있는 무슨 조직이 아니거든요. 싱크탱크로 완전히 법인이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하필이면 입주했기 때문에 그러면 딴 데 가지 않고 거기만 가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사 기법이 이겁니다. 누가 이건 증거야 하고 자기 사무실에 그 증거를 넣겠습니까? 모든 혐의자들은 세 가지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스마트폰, 이건 1차적인 압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컴퓨터, 이게 2차고요. 3차가 사무실입니다. 무조건 사무실에 갑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해요.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가 기억하느냐? 데이터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찾고 있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내가 이 핸드폰에 이 스마트폰에서 다 지운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어떤 기록들을 지웁니다. 그러면 이 집에 있는 집기에 있는 컴퓨터에 메신저는 SNS는 살아 있어요. 그대로. 근데 그것도 지운다고 칩시다. 이걸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내 컴퓨터, 사무실에 있는 내 컴퓨터에 그 메신저를 키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뭐 네 가지를 동시에, 5가지를 동시에 삭제가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내가 어떤 증거를 사무실에 뭐 어떤 사람이 증거를 넣겠습니까? 사무실이든 집이든 자기는 그걸 절대로 안 하죠. 하지만 데이터, 정보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혐의자도 세 가지 무조건입니다. 사무실과 그 사무실에 출근 한 번을 했던, 1시간을 했던 사무실과 본인의 소지품과 그다음에 집기, 이 세 가지는 어떠한 그 압수수색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부원장만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주장이 지금 나흘 동안 몇 번 안 출근했다. 그러니까 하루 출근해서 1시간만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또 단 1분을 컴퓨터에 켰더라도 이것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부하실 게 아닌 상황이고, 저는 역지사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사 내에 8층과 10층이 민주연구원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사를 들어와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의 당사를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이후에 제가 알기로 1979년에 신민당을 압수수색한 이후로 지금껏 야당 당사를, 그리고 정당 당사를, 이런 큰 정당, 뭐 통진당하고 이런 소수 정당들이 있긴 했지만 제1야당을 압수수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을 다 했어야 되고요. 역지사지해달라는 말씀 뭐였냐면, 똑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막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몰랐을 검찰이겠습니까? 노무현 다 대통령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3시 5분에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오려고,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총무국 부국장, 젊은 청년 부국장이 막아섰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무집행 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를 진입하고자 하는 이 권력에 대해서 저희가 막아서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널A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던, 그때 지난 정부의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40시간 대치 후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왜 그것을 거짓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에서 그 대체하고 있던 검찰 측의 수사관과 검사에게 박범계 의원이 대표로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출하겠다. 이미 여기에는 개인 컴퓨터도 없지만 영장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미 제출하겠다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꿋꿋이 서 있었고, 이 영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야당 탄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 시간 주시면, 자, 사상 초유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2006년도에 한나라당 당사 들어갔어요.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당비 대납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료를 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미 제출이었습니다. 아니죠. 압수수색 아닙니다. 확인해봐 주십시오. 제 말씀 예. 끝까지 들어보세요. 확인해봐 주십시오. 저도 들어갔습니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 다 집행을 했어요. 문제는 야간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야간 시간으로 넘어와서. 근데 주간만 있었어요. 다 들어가갖고 다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이 넘어가자 검찰하고 합의를 본 게 이 시간 이후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 그 해당 대전지검이었거든요. 대전 당사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되지. 아니 당사 다 들어와서 중앙 컴퓨터 다 해갖고 키고 쭉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하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부원장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